여전히 파월의 스탠스는 강경하다 네. 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초고수다, 초고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어. 대신에 주식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네, 막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여잡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하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진입 시점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들어가면 괜찮죠. 지금부터 들어가면. 지금 괜찮아요. 곧 약간 금리가 이제 4.5, 정점을 4.6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막 네. 5%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는 정말 이거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못 버티면.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왜냐면 주식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금 규모도 훨씬 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 매매한 사람도 있고, 뭐 개인이 포모 이런 거에 휘둘려서 이제 뭐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보면은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2% 가량 올렸어요. 1.5%, 2% 가량, 그래서 4%를 돌파를 했죠. 네. 하지만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 가량 빠졌어요. 오. 그게 뭐냐면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서 오른 거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경기 안 좋아지겠구나 라고 해서 빠진 거죠. 그러면서 약간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 만약에 이제 우려가 있고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는 내년 초중반 네. 요 정도를 좀 예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은 뭐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 4.6%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의 컨센서스 그런 것들은 이제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뭐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주고 하긴 하는데, 점점 이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이익 증가율보다 3분기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는 더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냥 가결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연간을 결산을 하면서 그때 뭐 약간 반영하지 않았던 재고를 떤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 뭐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가 정말 나쁘다라는 게 내년 초중반이면은 보통 한 주가는 한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행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이 거의 저점 아닌가요? 주가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하죠.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연준이 경기 상황을 보고 뭐 인플레이션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통화 정책을 쓰긴 쓰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할 것이다,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2019년, 2018년 그때 이제 S&P 500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고점들이 빠르게 한 20% 넘게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였냐면은 시장의 우려가 이러다가 경기 침체 빠진다 그러다가 연준이 거의 그때 한 8차례 정도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오겠는데 하면서,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줬어요. 그때 동결을 시킨 다음에, 그때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오히려 이제 빠졌던 부분을 다 만회를 하고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다시 폭락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경기가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그 첫 시점부터 반등한 게 아니라 이미 좀 경기가 바닥을 친 다음에 실업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금리 인하의 끝자락 그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약에 후자로 간다, 진짜 뭔가 연준이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앞에 그런 경기 침체를 다 반영을 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또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만 외울 수 있으면은 수학자가 제일 주식 잘했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또 올해 이게 1년에 8번 있는 거잖아요, FOMC가. 네네. 11월하고 또 12월도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미 다 주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상황이 아니죠.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초고수다, 초고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대신에 주식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네, 막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여잡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하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진입 시점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들어가면 괜찮죠. 지금부터 들어가면. 지금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들 그게 100% 확정은 아니잖아요. 말말로 이렇게 막 무게를 쳤는데 운동선수가 극적으로 버텨내면서 정말 그 금리 인상 끝자락까지 경기가 버텨져요. 그러면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먼저 빠진 게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뭔가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현금이 여유 현금이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모아가면 되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PBR이 지금 0.9가 조금 안 될 거예요. 0.88 그 정도? 많이 싸네요. 88인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반영을 빼고 그 효과를 제외하면은 0.85에서 0.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반영을 빼냐 뭐 이런 거에 감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PBR이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거든요. 얘가 들어오면서 약간 왜곡이 된 거예요, 사실. 네. 이전 밸류에이션이랑 뭔가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는 얘를 좀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 뭐 포함시켜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0.88배이기 때문에 0.8배 정도 수준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배. 그 다음에 200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때도 0.8배 정도, 0.84배 정도 그 정도 떨어졌었고 코로나 위기 당시가 0.64배. 와. 그때 진짜 많이 빠졌었고. 네. 근데 지금은 0.88배,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면 0.85배 정도, 84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반영을 한 건 맞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한 빠지면 한 10% 정도, 그 정도면 한 0.88배라고 한다면 0.8배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면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저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한 바닥으로 보고 접근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막 러시아가 갑자기 뭐 동원령 내리면서 핵 쏜다 그러면 더 빠지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기회를 완전 놓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대충 하단으로 보고 지금부터 약간 좀 사모가는 플레이는 괜찮죠.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만약에 내가 한 대출로요. 장기 대출로요. 단기 대출이 아니고 네네. 장기 대출로 한 4~5% 정도 끌어올 수 있으면 금리를. 네, 그 정도로 이자 내면서 네. 뭐 끌어와서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 정도라고. 물론 그게 뭐 전액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현금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좀 좋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초보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자기 못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들어가신 주식 비중이 100%인 분은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출까지 끌어서 들어가면은 본인의 멘탈을 좀 가늠할 수 없으신 그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성향이 중요해요. 성향.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배팅을 잘하고 사업 수완이 있고 좀 리스크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해서 또 막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또 지나는 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본업이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나는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원금 상환 그런 옵션이 있다면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뭔가 내가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요즘 보면은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대출을 이제 몇 억 단위로 받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가지고 네. 방송에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은 뭐 그만큼의 뭐 금액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권하는 건 아니다.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달통님 만약에 네. 이제 지금 조금 그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 모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 또는 뭐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 방송에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올 때 제가 이제 봤더니 4월 말 정도에 찍고 한 5월 초부터 이제 방송이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좋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건자재랑 조선이랑 엔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좀 그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애플 관련 밸류 체인을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건자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버텨주곤 했는데 나머지는 좀 안 좋아졌고 근데 그 이유가 살펴보니까 약간 부동산
경기 좀 꺾이면서 뭐 250만 호 그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립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도 많이 올랐죠. 네. 괜찮게 흐름이고 맞아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맞아요. 베타가 큰 종목들이어서 약간 지금 눌려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좀 LNG 호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좀 제 생각에는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날아갔어요. 하이브는 어.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그 BTS 군대가 예, 군대 간다 그러고 이제 뭐 단체 활동 안 한다 그러고 개별 활동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JYP 엔터나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올랐고요. YG는 약간 좀 빠졌어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하이브는 워낙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전 성장률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팬심이에요, 팬심. 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전 앨범 판매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신규 앨범을 본 다음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요즘에 워낙 인기 많은 게 포켓몬 그 막 카드 수집하는 거잖아요. 띠실 저 잘 몰라요. 띠부실. 저희 그 아파트 앞에 보면은 뭐 거기 상가에 맨날 줄 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수집육이란 말이죠. 맞아요.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 같은 경우 마블 팬이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엔드 게임을 통해서 팬이 됐는데 그 보니까 스토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전 거 다 본단 말이죠. 그런 약간 심리, 그러니까 팬심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예전 구 앨범 판매량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최근에 또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얘네가 좀 돈을 못 벌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가 이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데뷔 기간이 공백 기간이 더 짧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한 1, 2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으로.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9월 초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K-팝 ETF가 상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K-팝 ETF가 티커명인 K-팝이에요, 그냥. 그 ETF가 상장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등을 들 수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1등을 할 만한 산업, 1등을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엔터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 유입 장기적으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와. 그 다음에 애플 뭐 자유 중에서 애플카 밸류 체인들은 솔직히 좀 애플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BH라든지 약간 좀 그런 애플 관련 밸류 체인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뭔가 접근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많이 올라서. 네, 많이 올라서 좀 애매할 것 같고. 한번 눌림 받으면 조선처럼 한번 모아도 괜찮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아이폰 그 아이폰 14 그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잘 나간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오른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발라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올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좀 밸류가 싸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 네.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그런 경우에 2023년부터 그런 오리지널 네. 특허 만료되는 신약이 대거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4공장 같은 거 완공돼가지고 가동률 올라가면서 기존에 수주받았던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실적도 올라갈 것 같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IRA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인데 말이 그냥 무늬만 인플레 감축 법안이고 네. 사실 그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사실상 공장이 없어요. 그 미국에 뭐 외주 생산하는 건 좀 있긴 한데 비중은 작죠. 그래서 만약에 또 자국 그런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어오면은 약간 네.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오히려 반사이익 관점이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 중국과 또 경쟁 관계이거든요.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거기가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커요. 비중이. 근데 이제 못하겠네요. 거기가 더 피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이걸 이제 중국 경제 목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약간 중립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 그 리스크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도 좀 괜찮지 않을까.
건자재, 조선, 엔터, 자율주행, 바이오. 건자재는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건자재는 애매하고. 애매하고. 아, 그 조선은 미포, 조선 뭐 이런 거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조선 3사 정해져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미포 조선인데 현대미포 조선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순수하게 배만 만들기 때문이에요. 뭐 나머지 그런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 예전에 받아놓은 해양 플랜트 수주 이게 근데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정말 잘 만들고 공기가 지연 안 되고 대금을 적절히 받았을 때는 수익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 수주 받은 거에서 그 원래 이제 웃긴 게 건설이랑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았을 때 이게 받고 나서 다 만든 데까지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딱 받고 나서 원래는 인도했을 때 매출액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2, 3년 동안은 매출액이 0원이에요. 적자 엄청나겠죠. 회계 관점에서 진행률 관점으로 이제 매출액을 인식을 하는데 진행률 관점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만드는데 3년 동안 원가가 얼마나 투입이 될 거야. 그걸 이제 정해놓고 하거든요. 예상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가가 얼만큼 투입되냐에 따라서 매출액을 진행률로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원가가 한 1,000억짜리인데 8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늘어나. 8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드네? 어. 그럼 적자죠. 야, 그것도 계산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선주들이 뭐 저평가를 받는 거죠. 예전에 2005년, 6년, 7년 엄청난 사이클 때는 그런 리스크 자체를 이제 인식을 안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오히려 역사이클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거든요. 그 실적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적자였고 물론 이제 이거는 후판 가격 상승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없는 현대 미포조선이 좀 깔끔하게 갔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간의 문제지. 네. 어차피 이 LNG 수주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약간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마 좀 눌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면은 약간 좀 인버스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미디어에서 본 것 같은데 자율배. 아 자율주행 배요?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게 네. 바다는 망망대해라서 더 쉽대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저도 그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뭐 진짜 그냥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주가를 네. 띄우기 위한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배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 통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상 상황에서 뭔가 통신 시스템이 자율주행 쪽으로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6G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냥 지상 위에 올라가는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으로 가야 돼요. 위성으로 이제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한테 신호를 줘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냥 그런 좀 위성 밸류체인 우주항공 그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대표님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조선, 엔터, 자율주행, 바이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저가에 네. 삼성전자 우는 5만 원도 안 이제 떨어졌어요. 오늘 49,000원인가 48,000원 됐더라고요. 네, 5만 원도 안 돼 이제.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한 90% 정도 거래가 되니까. 네이버 보니까 배당이 이제 2.9. 네이버가 배당주가 됐네요. 네이버 거기 검색을 하니까 삼성전자 우가 이제 2.9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냥 들고 있어야죠. 지금 상황에서 파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삼성전자 판다? 그거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정말 루비니 교수처럼 엄청난 폭락장이 또 온다. 그럼 팔아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것보다 뭔가 지금 사서 엄청나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갈아타는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많은데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이 되고. 그 두 번째 갈아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어차피 다 같이 빠졌으니까 그 빠져 있는 걸 사면 그쵸. 어차피 한번 팔 때 손절은 한 거지만 그 금액이 이제 주식을 싼 걸 살 수 있으니까 거의 뭐 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버티는 것보다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주식이 있어.
하락해도 살짝 하락하다 얘는 엄청 오를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내가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팔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주식을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주식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 그래서 사면 안 들고 돼요? 있어야죠 결론은. 조선 센터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조선 뭐 엔터 이런 걸로. 뭐 그런 걸로 바꿔도 되긴 하죠 사실.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또 이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사실 이걸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단은 반도체는 너무 많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좋다 버티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약간 좀 다른 거를 소개해드린 치원에서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그냥 막말로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져버린다라고 하거든요. 지져버리고 이런 것들을 갈아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도체 그런 시장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0%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 두 자릿수가 간신히 나오긴 할 거거든요. 내년에 0%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선반영 한 건가 벌써?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건 좀 제 핸드폰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역대 이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시장 규모 성장률 그거랑 같은 시기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반도체 시장 규모 성장률이 2012년도에 마이너스 2.7%를 찍었어요. 마이너스도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2012년도에 마이너스 2.7%를 찍었는데 네. 그때부터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이제 성장률이 0.2%, 2016년도에 1.1%. 근데 주가는 2016년부터 반등을 해서 이때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죠. 1년 동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이때가 이제 성장률은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12% 반도체 시장. 이때가 2019년도인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2019년 하반기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점은 2019년 초였고 네. 정고점은 언제 돌파를 했냐면은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인가 정고점 거의 터치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원래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안 좋으면 오른다라기 아니라 안 좋은 거를 선반영해서 먼저 빠진 다음에 안 좋아진 다음에 약간 기저효과로 그때부터 막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 거를 미리 1년 정도 선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년에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그런 시장 규모 성장이 0%고 내년에 마이너스 1%야. 그러면 안 오르겠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저점이고 내후년부터는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역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공포에 사라고 하는 게 그 공포가 진짜 있으니까 그때 사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걸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너스 0% 이런 성장률이 공포의 정보잖아요. 참 그럴 때 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주식이라는 게. 어렵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 모아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니까 그 후에 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지금 사는 거는 또 괜찮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음. 오르면은 보통 반도체 이게 사이클이 한 1, 2년은 가요 보통. 네. 그리고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은 길면 2년, 짧으면 1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경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2010년도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플레이어들이 많았죠. 근데 한 2015년 이후 그때부터는 아시다시피 뭐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3강 체제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이클의 진폭이 좀 더 좀 작다라고 해야 되나요? 작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그런 뭐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뭐 2년 이상 그렇게 부진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한 1년 정도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2년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고 매수를 하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컨텐츠가 올라가면 댓글로 그래도 조금 응원하고 6만 전자, 7만 전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욕이 많은 것 같아요. 3만 전자 가야 산다. 2만 전자 가야 산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 그런 댓글이 이제 완전 역전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사실 약간 좀 그런 버려진 주식이 됐을 때 그때부터 좀 바닥이었다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반려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이제 반려주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이고. 제가 이거 질문을 좀 미리 드리진 못했는데. 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신저가잖아요. 아,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그 기술주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주식들 따라가는 거죠. 매크로 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거나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사실상 뭐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런 이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크로 환경이 일단 또 돌아서야 된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경기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뭐 저점에서 다시 또 뭐 유동성을 푼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까 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게 기술주랑 해서 약간 그 글로벌 분위기랑 같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배당주 관심이 네네.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주와 배당주 요거에서는 또 투자를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배당주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 주식이 금융주예요. 아니면 통신주. 통신주는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경기 방어주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는 팽배한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좋지 못하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돌아서고 거래량이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했는데 경기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전통적인 배당주를 뭔가 권해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저는 그냥 차라리 역발상 관점에서 배당주라고 한다면은 리츠 중에서 그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뭐 기술주들 안 좋고 IT 섹터 무너지고 안 좋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클라우드 쪽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쪽이 사실상 그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쪽은 상당히 탄탄하고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섹터 관점에서는 뭐 리츠니까 지금 부동산도 안 좋잖아요. 미국 부동산도 안 좋고 내려오긴 내려오지만은 사실 본업 같은 경우에 워낙 탄탄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좀 성장을 시키면서 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에퀴닉스, 뭐 디지털 리얼티 이런 이제 미국 주식들을 들 수가 있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리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류 센터 리치 이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나 상가 뭐 단순 상가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상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 4차 산업혁명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당주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달러 1,400원 넘었어요 오늘. 네. 와, 그 달러 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사실. 안 돼. 1,500원 간다고 그거. 아니 1,500원 가면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강달러가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1,500원, 1,600원 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나와 있는 리스크로는 여기에서 한 1,500원, 1,600원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금융위기 오는 거죠, 진짜. 그렇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러시아가 뭐 동원령 내려가지고 정말 뭐 주민투표 조작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하고 그러면은 결국엔 그 하는 게 이제 그 이면에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핵은 안 쏜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복하면은 우리나라 쳐들어왔네? 나 핵 쏠 수 있어.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그런 걸 베팅하고 1,500원을 이제 보면서 베팅한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좀 블랙스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은. 달러 개인적으로. 투자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좀 있으신 게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도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마 좀 개별 악재가 좀 있긴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별 악재라기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에 개별 악재가 좀 있긴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테라 루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개별적인 악재를 먼저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악재 관점에서 어차피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기술주로 판단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또 떨어진 것 같고 그냥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뭐 러셀 2000이라든지 그런 상당히 좀 소형주와 좀 커플링 돼가지고 좀 그거 움직이는 보죠. 그런 부분이 나스닥 있어서 3배 그런 거 보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사실. 어. 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뭐 암호화폐를 선호를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리스키한 해보겠다. 뭐 기술주를 뭐 선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을 또 준다라고 한다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NFT. 비트코인은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상징성이 있어. 사실상 구체적인 상관성 없어요. 하지만은 뭔가 주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상징성 있는 그런 또 주식이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뭔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크립토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뭐 인프라라든지 저변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받긴 받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또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좀 느낀 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물을 탈 수 있느냐 더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나요? 이게? 당연하죠. 그게 네. 이제 물이 탈 수 있냐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기가 리스크 관리가 잘 돼서 네. 현금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 사실 코로나 하락장 이런 때를 제외를 하면은 전반적 일반적인 약간 좀 경기 침체에 따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반등을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좀 사고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줄여가지고 비중을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좀 초보자가 하기 힘들긴 해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막 진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한 주식하고 또 제가 공부한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 이건 언젠가 간다 망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엔 물을 안 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는 곳에 마음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같이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가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타는 거예요, 물을. 맞아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막 테슬라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 타고.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미국 그 밑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 기업이 좋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 밑에서만 사고 위에서는 안 사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자기 저평가됐다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가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약간 그런 말도 있거든요. 궁합이 잘 맞는 주식도 있고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지 사실 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알머리 제이스님은 조선주에 계속 탄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조선주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안 돼 있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에게 맞는 궁합주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쌀 때 많이 오히려 매집해가는 떨어졌을 때 또 과감히 타서 물량을 늘리고 그 요즘에 그 달란트 투자님 채널에서도 로봇 산업 좀 많이 소개해 주셨죠. 네. 이 로봇 산업 진출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이 좀 전망을 좋게 보시나요? 로봇 산업 전망은 정말 좋죠. 산업 전망은 정말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부각 받을 만한 그런 게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봇 시장도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뭐 가장 지금 대중화된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 제가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막 그런 유명한 그런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동차 만드는 영상 이런 게 뜨거든요. 보면은 다 로봇가요 거의 대부분이. 조립을. 그렇죠. 기본적인 조립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로봇이죠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뭔가 그런 어떻게 본다면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뭐 단순 조림, 밥복 같은 그런 작업들은 이미 지금 현재 기술로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좀 생각이 필요하고 뭔가 응용 과정이 필요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넘사벽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테슬라가 만든 그런 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요번에 출시한 이유가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야. 했고 인공지능을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심을 거다. 이게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는 로봇주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테슬라는 사실 뭐 그냥 자동차 주식이라 보긴 애매해요. 와. 원래 자동차 사업을 한 거 자체가 여기가 원래 이제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사실상 사업 모델을 가져갔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런 화성에 또 로봇이 필요할 거고. 그쵸. 조사하려면. 그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탄을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가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약간 좀 로봇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도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서비스 로봇 관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뜨는 그런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있죠. 그 로봇 커피 가서 커피 한번 드셔보셨어요? 맞아요. 저도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맛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원두 타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거라든지 요즘 뭐 로봇 치킨 가맹점 모집 점주 모집하고 하더라고요. 아, 치킨이 그래요? 이제 치킨이 아니라 로봇이 이제 치킨을 튀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협동 로봇의 하나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과 하는 걸 협동한다.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100% 로봇이 할 수는 없으니 인간이 하는 약간 좀 어려운 힘든 위험한 일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약간 보조를 하면서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완벽한 서비스 로봇이 나오기 전에 그 과도기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한 2025년까지 그런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 데이터를 보면은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거의 한 뭐 연평균 한 50%에서 60% 약간 좀 시장 조사 전망 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약간 협동 로봇 관련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모멘텀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두산의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 중공업 지주에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거기도 현대 로보틱스라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또 밑에 단의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뭐 PR 100 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PR 보면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한 2016년, 2018년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니까 PR로 가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꿈을 가지고 가진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들이 약간 좀 휴머노이드 로봇 플러스 뭐 협동 로봇 그런 쪽에도 이제 엮여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긴 하죠. 그러면 좀 그 밑단으로 갈수록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면 그냥 뭐 테슬라 그냥 가도 로봇 산업 보고 이래도 좀 괜찮을까요? 뭐 그냥 로봇 하나만 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화성에 간다라고 보시면 이게 뭐가신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 로봇 시장이 오는 산업이고 숫자도 점차 찍히긴 찍힐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2차 전지 뭐 2016년도 2018년도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때 한번 확 부각이 됐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안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정말 계속해서 쭉 간 거는 2019년 2020년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팍팍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지만 앞으로 숫자가 찍히면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안 찍히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힐 수 있긴 하거든요. 바로바로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되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사실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비임이라든지 그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이 뭐 저점 대비 20배 그 정도 올랐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실적은 더 많이 늘었어요. 실적은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건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중국 CATL이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자국의 그런 내수 모멘텀을 받고 1위인 거고 그걸 제외하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 우리나라 1위일까요? 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이죠. 네, 일본 쪽이 하고 미국에서도 잘하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체 산업이 막 성장을 할 때는 이 로봇에 로점만 붙여도 막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막 20배, 30배 오른 것처럼 오른다고 생각한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 전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뭔가 1위를 한다? 탑 클래스에 차지한다?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잘 골라야겠죠, 그 중에서. 그 자율주행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율주행도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그런 쪽은 좀 다른 나라가 특히 미국이 좀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에서는 특히 뭐 이렇게 뭐 글로벌 1등까지
노리기에는 이 로봇과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자율주행은 이제 크게 인지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잖아요. 인지 판단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AI, 뭐 인공지능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인식하는 센서, 네.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기업이 훨씬 잘 만들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자율주행 쪽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하고 실행할 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좀 거의 기초 소재 단위이긴 한데 뭐 MLCC라든지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센서 중에서는 그나마 좀 카메라 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해외 기업에서는 안 되지만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만드는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좀 봐야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까지도 좀 염두에 둬서 거기서 이제 수익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보고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면 좋겠네요. 그 테슬라 얘기하셔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보니까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3배까지는 안 나고 한 2배에서 3배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애플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가봐야죠 알죠 뭐. 그 로봇이나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단순히 자동차로만 볼 수 없다. 그러면 진짜 애플을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뭐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 빼고 나머지 주식 중에서 테슬라보다 애플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은 있을까 했을 때는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 후보 중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탑인 것 같긴 해요. 탑인 거. 왜냐하면 꿈을 너무나 이제 크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그나마 테슬라 하나만 놓고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대답할 수 없지만 넘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애플은 뭔가 그 성숙기에 물론 앞으로 미래도 좀 창창하지만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도 약간 뭔가 그 성장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성장주 느낌도 좀 나면서도 시가총액도 크잖아요. 네. 이런 경우일 때는 달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을 더 선호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반반 사요. 사세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중간 정도로 선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반 사죠. 네. 제가 원래는 이게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비현실적이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반토막으로 네. 네. 한 5천만 원의 현금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조선, 뭐 엔터, 자율주행, 바이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등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5천만 원 있으시면 좀 어떻게 좀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포트폴리오 관점이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이 뭐 바닥이란 확신도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뭔가 금리 인상 끝자락에 경기가 체력적으로 버텨줄 것이냐 안 버텨줄 것이냐 그런 불확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주식을 사고 네. 절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사지 않을까. 채권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사실 2년물 같은 경우에 4%고 미국 금리 기준으로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3.6%까지 갔다가 3.5% 지금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도 맥시멈 4%가 되지 않을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즉 시장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오르기 힘들다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은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 빠지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채권을 좀 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왔다. 즉 뭔가 금리 인상 끝자락에 경제 체력이 버텨주는데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고 그러면은 경기가 망가지기 전에 좀 내리겠다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그때부터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리밸런싱을 그쵸 그때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갔다 후행적인 금리나 경기가 이미 망가진 다음에 금리가 아니면 시장 금리 당연히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은 당분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 채권을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본 차익이 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그렇게 안 좋으면은 환율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환차익도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뭐 투자 에이드에 동의가 되고 괜찮다라고 하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채권 비중을 줄이면서 받으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채권 많이 팔더라고. 많이 팔긴 파는데 제품.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담화가 되게 커요. 거의 뭐 인기가 많은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매덕 정도 그 정도 있어야지 채권을 살 수 있어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MTS나 그런 데서 보면은 약간
P2P 개인 간 거래를 하게 해놨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살 수가 없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호가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현물 ETF나 이제 그런 걸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선물로 사면 안 되거든요. 선물은 롤오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가지고. 옵션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월물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할 때 당연히 이제 예전 거를 팔고 새로운 월물로 갈아타야 되니까 그때 리스크가 그때 있을 이제 수 있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현물 ETF 그런 것들로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미국 네. 국고채, 뭐 한국 국고채 이런 거. 그쵸. 뭐 그런 것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그럼 주식 50%는 좀 어떻게? 주식 50%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보군이 뭐 조선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터 관련 주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율주행 하고 바이오. 아 바이오 맞아. 바이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모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괜찮아요.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어차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조사 기간의 전망 내년에 0% 성장을 한다. 근데 0%가 바닥이다. 그리고 그 내후년부터는 기저효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주식들을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그 다 해당 섹터들이 상관성이 좀 낮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인버스 역할을 하고 시장이 오히려 빠졌을 때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그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면서 좀 멘탈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5개라 10%씩 해도 되고 개인의 좀 취향이나 선호를 고려해서 조금 더 어느 비중을 높여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아 예. 아 달투님 감사합니다. 달투님 그러면은 그 시청자분들께 네.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댓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긴 하지만 너무 잘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네. 위기 때 네. 더 이렇게 찐이 가려진다고 하잖아요. 찐이 아니신가. 아이고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뭐 컨텐츠를 너무 자주 본다라고 해서 뭐 수익률이 팍팍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긴 하는데 뭐 그 말씀하셨으니까 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간혹가다가 이제 뭐 악플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어제는 뭐 오른다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떨어진다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그래요? 괜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핵심은. 다 들어봐야지. 그래서 오른다는 사람 말만 계속 들으면은 정말 오를 것 같고 내린다는 사람 말만 계속 들으면은 내릴 것 같고 맞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 중에서 내가 참고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댓글장을 좀 많이 보세요. 요즘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댓글이 험악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험악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맞아요. 뭔가 얘기가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1등 기업이고 좋은 얘기가 달렸는데 요즘에는 안 좋은 얘기가 3분의 2다. 오늘도 추매했습니다. 이런 거 달렸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안 달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뭐 그래서 저점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시장에서 외면되고 소외되고 그런 곳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그 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망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있을까요? 대표니까. 네, 뭐 산업 자체도 워낙 괜찮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막 대중의 그런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가다 보면은 사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내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댓글들을 또 내가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때 이게 100%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좀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이레아 컨텐츠 책임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